네, 이번에는 6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은 뭐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6단원에서 살펴볼 거는 여기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히트쳤던 그 책도 있죠? 벌써 그 책이 나온 지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굉장히 히트쳤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들 아마 집에 사놓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빨간 책, 저스티스라고 크게 써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랑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과연 이 정의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의미와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자, 먼저 일반적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는 각자가 마땅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몫을 내가 받는 게 이게 정의다라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정의의 규정입니다. 내가 받을 몫을 마땅하게 받는 것. 이게 일반적인 정의다. 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사상가마다 정의의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공자는 이제 유교 사상가죠. 유교 사상가. 유교의 대빵인 공자 아저씨는 뭐라 그랬냐면 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천하의 바른 도덕적 올바름. 이걸 이제 정도라고 해요. 정도. 이 정도를 이루는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정도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정도를 추구하는 것, 정도를 이루는 것이 정의다 라고 본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서 플라톤 아저씨는 뭐라고 했나 볼게요. 플라톤. 자, 정의는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인데 자, 이 국가의 의미에서는 자,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 자, 플라톤은 국가의 계층을 세 계층으로 봤습니다.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 이런 세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들이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이게 플라톤의 입장이에요. 플라톤은 우리 나중에 이제 윤리 공부할 때도 계속 출제되니까 약간 좀 플라톤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플라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플라톤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자, 플라톤은 사람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무슨 곤충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하여튼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대요.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머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머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머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가슴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용기. 그래서 지혜. 배는 뭐 해야 되냐면 배는 절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제. 그래서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 자, 요게 지혜, 용기, 절제가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다? 정의다. 이렇게 봐요. 정의. 자, 머리, 가슴, 배가 각각 인간에게 이제 세 부분을 크게 나누면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리는 지혜롭고 가슴엔 용기가 있고 배는 절제한 것. 요게 이제 정의라고 봅니다. 이걸 플라톤의 사주덕이라고 해요. 사주덕. 네 가지 큰 덕이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사주덕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가에서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통치자예요. 통치자. 통치자는 뭐에 지혜로워야 되고 가슴의 역할을 하는 걸 방위자,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방위자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배의 역할을 하는 건 생산자, 목수나 대장장이를 말하는 것인데 생산자는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의 역할에 맞는 덕을 잘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겁니다. 이걸 플라톤에 뭐라고 한다고요? 사주덕이라고 한다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정의란 각 계층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적용한다. Every time, everywhere 적용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게 일반적 정의인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뭐라 했냐면 사회적 존재라 그랬어요. 인간은 그래서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에 정해진 뭐를 잘 준수하는 것이다?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합법성이라고 그래. 합법성.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되죠. 그래서 공정성.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일반적 정의는 이 합법성과 공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 정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뻔한 이야기. 자, 특수적 정의는 이 일반적 정의를 이제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건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수한 상황. 자, 그럼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데 자, 어떤 상황인가?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배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때는 분배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분배적 정의. 자,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겁니다. 가치에 따라 분배한다.
가치에 따라. 정확하게는 이게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 공동체를 중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서 권력, 명예, 재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분배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배적 정의는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 아까 위에 있던 말 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위에 있는 무슨 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아까 뭐랬어요? 각자 받을 몫을 받는다. 요걸 강조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교정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교정은 바로잡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잡음.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바로잡는 것을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데, 자, 교정적 정의는 다시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빨 교정한다 할 때 여러분 뭐야? 이빨이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교정이라는 말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거야. 바로잡음. 그럼 이제 바로잡을 때 적용하는 정의란 어떤 것인가? 자, 어쩔 때 뭘 바로잡아야 되냐면 부당한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거예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어. 난 그래서 이게 되게 정상 작동하는 걸로 알고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난 사기를 당한 거죠. 뭐야?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적용하는 게 뭐야? 교정적 정의예요. 그래서 부당한 손해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손익의 관점에서 동등하지 않은 상태를, 누군가는 부당한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부당한 이익을 받던 그 동등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바로잡는 것. 정당하게 바로잡는 게 이제 교정적 정의가 되겠고요. 또 교환적 정의가 있어요. 교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는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환적 정의, 같은 가치의 물건끼리 교환하여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이게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교환적 정의가 이제 어겨졌을 때 그걸 다시 바로잡는 게 교정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정의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특수적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 분배적, 교정적, 교환적 정의가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일반적 정의가 있다. 그래서 이 서양 사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서양 사상, 그리고 또 이제 공자, 동양 사상에서 얘기했던 정의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정의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언급을 해보면, 정의에 대해서는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뻔한 얘기죠. 쓱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양한 정의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정의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의 필요성. 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개인선,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공동체의 선이 되는 것, 정의란 무엇인가를 역시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는다면 그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개인선과 공동선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느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둘을 같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통합의 기반이 마련돼요. 이해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의 필요성이죠. 정의와 관련된 뭐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스노트 뭐 이런 이제 만화, 뮤지컬로 이제 연출이 된 그런 작품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나중에 이제 흑화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죠. 여튼 이제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의 기준은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보통 세 가지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능력 아시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집에서 빵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에게 빵을 가장 잘 만드는, 즉 능력을 얘기한 거야. 능력. 빵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뒤에 보면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빵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보고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가 되겠습니다. 자, 긍정적 효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내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잠재적 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이팅 있게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연 올림픽도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객관적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딱 정형화된 어떤 스포츠 게임이나 아니면 전자 게임 이런 게 아닌 이상이야. 어떤 회사에서 A랑 B가 있을 때 누가 더 능력이 좋은가라는 것을 엄밀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
나 뭐 국회의원 선거 봐서 후보들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능력을 측정한 정확한 기준이라는 건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이 능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건 사실 불공평한 면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볼을 찬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타고나야 돼. 타고나고 플러스 노력까지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이 타고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이제 아무래도 공부에 좀 적합한 머리를 타고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노력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타고난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우연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 우연으로 인한 어떤 각자가 타고난 재능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가 있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 자, 업적. 자, 능력하고 업적은 사실 현실에서는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능력과 업적이라는 건 현실에서는 좀 경계가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능력이고 어디까지 업적인지 경계가 좀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을 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뭘 보여줘요?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죠. 자격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자격증을 땀으로써 예를 들면 그가 속해 있는 집단, 학교의 어떤 명예를 높여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려운 자격증 시험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 시험을 이 친구가 따가지고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의 명예를 높여줬다면 그거는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성과,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보겠지만 다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어서 그걸 이제 통과해가지고 그가 속한 집단의 어떤 지위나 명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건 업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능력과 업적의 경계가 딱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출제하실 때 어쨌든 우리는 이 통합사회니까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업적과 능력을 이제 사례를 어떤 걸 들어주는지를 좀 정확하게 봐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능력과 업적인데, 자, 능력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업적은 어떤 사업이나 연구 등에서 세운 공적, 성취해놓은 일이나 이룩해놓은 성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는 이렇다는 겁니다. 정의는 이렇지만 현실에서 막 엄밀하게 분류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시험에 여러분 학교에서 출제할 때는 그래도 좀 구분되게 출제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드는지를 정확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 한번 보시면 달성한 업적, 성과 등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빵집 얘기를 들어보면 빵 맛이죠. 그래서 빵을 가장 많이 만든 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빵을 가장 잘 만드는 친구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제 빵을 가장 많이 만든 애는 자기가 밤샘 근무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한 거니까 얘는 이제 업적이 많은 애입니다. 얘한테 가장 많은 급여를 준다. 자, 긍정적 효과를 한번 보시면 업적이라는 거는 능력에 비해서는 좀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회사원들 이제 연봉 같은 거 책정할 때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다 줬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측정하죠. 성과급 주고. 그래서 객관화 가능한 지표가 그래도 능력보다는 좀 있으니까 마땅한 분배의 몫을 정하기가 좀 그래도 능력보다는 쉽다. 그리고 성취동기를 제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쵸? 예를 들면 업적에 따라서 아까 연봉을 높여준다고 하면 파이팅 있게 일하겠지. 애들을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계를 보면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로서의 업적이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야구 선수로의 업적이 있는 이대호나 류현진 같은 선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난 업적을 남겼느냐 하면 팬들끼리 맨날 싸워요. 손흥민이 더 위대하다. 아니 류현진이 더 위대하다. 아니 박찬호가 더 위대하다.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업적이란 것도 사실 타고난 능력, 타고난 재능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경쟁이 또 너무 과열화될 수 있겠죠.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서 이번에 최고 업적을 달성해가지고 최고 연봉을 받아야지.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돼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
자, 필요에 따른 분배는 필요. 자, 그 사람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필요라는 말이 아직 안 와닿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부자는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별로 뭐 필요한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 이제 뭐 생필용품부터 뭐 집부터 해가지고 막 많은 게 필요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들, 이제 상층, 중층, 하층에 있다면 하층에게 더 우선적인 분배를 하는 게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또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싱글. 1인 가구인 사람이 있고 부양가족이 뭐 한 대여섯 명인 사람이 있어. 애들 새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뭐 지금 부양가족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가 많은 사람, 뭔가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은 뭐야? 부양가족이 많은 그 사람이겠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하고 부양가족이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필요가 많은 사람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더 많은 분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른 분배는. 필요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해준다. 그래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형편등을 고려해서 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빵을 주는 것이다. 이 빵 얘기하니까 장발장이 떠오르는군요. 그죠? 장발장이 이제 조카들이 굶어 죽고 있어가지고 빵 훔치다가 이제 감옥 갔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뭐 여튼, 자, 긍정적 효과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한계를 보면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잘 안 생기겠죠. 어차피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뭐 파이팅 있게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큰 비판을 받아요. 성취 동기가 뭐 해줄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제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자, 잠깐 위로 올라가서 위에 하나 제가 빼뜨리고 온 게 있는데 여기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평등. 자, 절대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사람당 뭐 그냥 특정 금액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배분한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인당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소득인데 그런 게 일종의 절대적 평등에 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몫을 그냥 n분의 1 해서 나눠주는 거야. 자, 긍정적 효과는 그래서 기회나 혜택을 모두에게 고루 분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자,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뭐라고 비판받아요? 아니, 더 뭔가, 알차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뭔가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판이에요. 서로 다른 특성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분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인 뭐 극빈층의 장애인 모모 씨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준다는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밑으로 넘어와서 자, 이 분배에 대해서 또 다양한 분배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왈처라는 아저씨죠. 왈처. 그래서 미국의 정치철학인 왈처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왈처가 얘기한 그 다양한 분배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다원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다원적 평등. 이 평등과 정의가 작동하는 영역은 굉장히 다원적이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치를 통해 다른 가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영역마다 기준들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 각각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돈이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것들이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고 또 예를 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이 어떤 영화나 어떤 예술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거에 과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정치 영역에서도 그렇게 긴밀하게 다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다 돈이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왈처가 생각한 것은 영역마다 지니는 그런 가치와 기준들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영역 간의 경계와 독립성을 강조하면 다른 영역의 분배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우리나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지만 왈처가 꿈꾸는 사회에서는 각 영역마다 기준들이 달라야 되니까 어떤 돈 가치 하나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 영역마다 기준들이 다 달라야 된다. 예를 들면 문화의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양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뭐 정치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민주적인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뭐 이런 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이윤추가 목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능력과 업적으로 분배할 수 있지만, 안정과 복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될 수 있다. 그래서 영역마다 기준들이 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왈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관의 그 가장 큰 두 축이 바로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쓱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일단 이름부터 자유주의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유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 자유는 뭐야?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그래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근거로 삼는다. 자, 자유주의는 보시면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큰 가치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뭐야? 개인주의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 개인들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이 되겠어요. 이런 자유주의의 인간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떤 개인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독립돼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적 인간관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한 거죠. 이기주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어떤 개인주의가 좀 이상하게 흑화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는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선을 실현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국가는 개인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강제할 수가 없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무제한적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제한될 수도 있다. 자, 이 자유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자,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 나 간섭하지 마! 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뭐라 그래? 날 냅둬요! 하는 거니까 이건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래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근데 적극적 자유는 내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거야.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의 목적을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조성해야 돼. 예를 들면 소극적 자유에서는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국가 개입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국가 개입하지 않아서 되게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사회적 약자들이나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간섭은 받지 않지만 뭔가 주변 환경이 자신들의 어떤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소극적 자유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뭔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는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개인들이 그런 자신의 가능성, 자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적극적 자유다. 그러려면 국가가 좀 개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국가 개입하지 마! 라고 하는 소극적 자유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한계를 보시면 이 자유주의가 자유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흑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기주의로 될 수 있다. 자꾸 이제 개인의 손만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그냥 망각해버리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기주의가 이제 흑화된 겁니다. 이기주의로 그래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결해가지고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타인에게 무관심해져서 공동선을 경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누가 있냐면은 롤스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롤스라는 사상가. 여러분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생윤이나 윤사를 하게 되면 롤스를 좀 자세히 배웁니다. 특히 이제 생윤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뭐 통합사회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좀 깊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쓱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롤스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평등주의. 자유주의자이면서도 평등을 굉장히 강조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롤스가 말한 정의는 무엇인가? 자,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걸 얘기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뭐냐면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 이게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친구들하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 게임의 룰을. 그럼 게임의 룰을 다 정했으면 그 결과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서 그 공정한 절차를 따라 분배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롤스가 말하는 이 절차의 공정성은 결국 모두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어떤 절차가 공정하려면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한 어떤 절차가 있다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정의로울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의의 기준을 절차의 공정성에서 찹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공정하면,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 그랬죠.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현실에서는 다 자기가 놓인 상황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은 사장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알바생들은 알바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 남자들은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합의가 잘 어려워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롤스는 어떤 이 가상의 공간을 상정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죄배일이에요. 무죄배일. 무죄배일이라는 것은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 이게 가상적 상황이에요. 가상적 상황.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여기 있죠? 그래서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이 상태는 태어나기 이전이야. 이게 뭐야? 원초적 입장이라고도 해요. 원초적 입장. 무죄배일이라고도 하고 원초적 입장이라고도 하고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뭘로 태어날지 몰라. 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뭐 사장님인지 노동자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장애인지 비장애인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모두에게 공정한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롤스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이 무죄배일. 물론 실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무죄배일은 롤스가 만든 가상의 공간입니다. 자, 이 가상의 공간, 무죄배일에서는 어떠냐면, 자, 인간에 대한 가정, 여기 무죄배일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죄배일. 무죄배일에서의 인간은 어떠냐면,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지만 남에게 관심 없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존재라고 봅니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존재.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하는 거야. 첫 번째 원칙은 좀 뻔한 원칙이에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 평자원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그냥 뻔해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하다. 기본적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뻔하죠? 그냥 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이게 중요한데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차등. 이 차등이라는 거는 불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불평등. 자, 불평등의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느냐를 규정해놓은 원칙인데,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등은 최소수혜자는 말했던 어떤 사회적 가장 그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소수혜자에게 뭐 해줘야 되나?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 불평등이 있어도 되는데 그 불평등은 이 최소수혜자에게도 최대 이익이 돼야 된다. 라는 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자, 그러면 불평등이 있을 때 그게 사회 밑바닥에까지 도움이 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분배도 하고 복지 같은 것도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최소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럴 때만 불평등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롤스의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자, 이 원칙 두 번째는 약간 뻔한 얘기예요. 기균원이라고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그래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네, 국회의원 되거나 뭐 기업 CEO가 되거나, 자, 이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롤스의 1원칙과 2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 실제로 보면 두 개죠. 그래서 실제로는 3개 원칙이 있다. 여기서 어디서 정한다면 무죄배일에서 정했다.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정의 원칙들은 서열적이에요. 그래서 2원칙과 1원칙이 대립하면 몇 원칙이 우선이다?
1원칙이 우선이다. 그래서 2원칙은 1원칙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원칙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1원칙이 우선한다. 요게 이제 롤스의 사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거는 롤스는 자유주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죠. 1원칙에서 자유를 강조하긴 했지만, 그래서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요한 건 맞지만 이 평등이나 이런 측면도 강조해요. 그래서 최소 수혜자들에게도 최대 혜택이 될 수 있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어떤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썩 긍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운데 롤스는 예외적으로 자유주의자이면서 그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스의 영원한 라이벌인데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직이라는 사람은 자유지상주의라 그래요. 자유지상주의. 그래서 자유가 최고다.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랑은 다릅니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그래서 국가가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재화가 올바르게 분배되려면 그건 개인의 자유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막 무슨 뭐 차등이 아까 얘기했던 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되고 이런 걸 자꾸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국가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의 개입이 있으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그게 노직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노직이 얘기한 그 정의는 뭐냐면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예요. 그래서 개개인들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면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재화에 대해서 그 개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있는 재화에 대해서 국가는 개입하면 안 된다. 노직의 주장입니다. 그럼 정당한 소유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또 한번 좀 가볼게요. 그거는 취득과 양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취득과 양도를 가지고. 그래서 정당하게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재화는 그 사람에게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다. 이건 그래서 국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자, 정당하게 취득을 했고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당하게 타인에게 뭐 할 수 있어? 양도하고 이전할 수 있어. 같은 말입니다. 이 정당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의해서 자유롭게 이제 양도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취득 과정과 양도 과정에 별 문제가 없으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님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셨어요. 취득에 문제가 없죠. 자, 그거를 여러분에게 뭐 해줍니까? 양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상상만으로 즐겁죠. 양도해 주시는 거야. 그럼 아버님이 취득한 그 취득 과정에 별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양도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소유권 정당하다. 여기에 국가 개입할 일이 없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국가의 역할이 아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취득과 양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제가 옆집을 가서 옆집에 있는 물건을 털어왔어. 정당하게 양도받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경우는 범죄입니다. 범죄. 자, 그렇게 정당한 취득이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뭐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그게 교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화를 취득하거나 양도받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교정의 원칙. 그래서 노직의 이제 세 가지 원칙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소유 권리가 정당하면 국가는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노직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둘을 비교해 보면 자, 롤스 둘 다 자유주의이긴 하지만 자, 롤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는 것이고 노직 같은 경우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 보호 최소한의 임무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제외한 국가의 개입을 이런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거죠. 이런 노직의 국가관을 최소 국가론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 최소 국가. 이해되시죠? 여기 소득 재분배 정책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쉽게 얘기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을 찬성했는데 노직은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앞에 설명드린 거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우리 통합사회에서의 핵심은 사실 요겁니다. 재분배를 어떻게 보느냐. 자,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는데 공동체주의적은 말 그대로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겠죠.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과 자유를 중시했죠. 공동체주의는 말 그대로 뭘 중시하겠어? 공동체를 중시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공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주의가 되겠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것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 공동체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내면화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미덕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것을 넘어서서 개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공동체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동체주의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옆에 또 나와 있는데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거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개인은 공동체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 뭐 실제로 그렇죠. 우리 한국인이 가진 어떤 생각, 일본인이 가지는 정체성, 미국인이 가지는 정체성은 그 사회 안에서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공동체주의죠. 한계를 보면 집단주의로 변질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중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중시하다 보면은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야? 옆에 민족이나 옆에 나라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옆에 그 집단들과의 마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그럼 너의 개인의 권리는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뭡니까? 일본의 가미가제 같은 게 그런 거죠. 일본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군국주의가 한창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벌어집니다.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미국에서 뭘 출격시켜요? 항공모함을 출격시키죠. 여러분 영화 탑건 보셨나요? 거기 뭐 항공모함 나옵니다. 이 전투기 싣고 다니는 이 비행기 항공모함이 나오니까 이 일본이 항공모함에 대처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엘리트 조종사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너 저기 그냥 비행기를 항공모함에 때려 박아라. 이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에 때려 박게 합니다. 그런 게 일종의 집단주의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일본이라는 어떤 군국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자신을 희생하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집단주의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어떤 일본 군국주의나 히틀러의 나치즘 같이 되면 이걸 파시즘이라고 전체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집단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의 전통과 제도를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주의에서 그러다 보면은 부당한 관습을 정당한 근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명예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편이나 뭐 아버지나 오빠가 이제 막 여성을 체벌해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명예살인 제도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부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공동체 관습이니까 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연고주의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겁니다. 어디 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연고주의죠.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야. 난 어느 지역 출신이야. 이런 것들로 해서 똘똘 뭉치는 것을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공동체주의는 아무래도 그런 개인이 어떤 자라나온 어떤 환경과 연고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또 연고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가치를 불평등하게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 연고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죠. 여기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해야지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공동체주의가 이제 이렇게 어떤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런 연고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맥킨타이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이나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 맥락을 배제하고서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사적 존재다. 과거의 역사가 누적된 서사적 존재다. 우리 한국인들은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한민족의 그런 역사들이 누적되어 서사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왈처 아저씨는 아까 우리 봤어요. 어떤 분배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분배 기준이 다 달라야 된다.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해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된다. 거기서 공동체마다 분배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라. 이게 왈처의 주장입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조화 한번 볼게요. 어떤 거 하나가 옳다라기보다는 둘을 이제 우리가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과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유주의는 어쨌든 개인선이 우선하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즉 개인선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에 공동선으로 이어진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을 추구하는 게 결국에 그 공동체에게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에서는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공동선이 실현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선의 실현은 결국 개인선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개인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건 둘의 공통입니다. 뭐가 우선시되느냐가 다른 측면이지.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중시한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런 개인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평등 해결과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동안 이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다양한 정의 관점도 보고,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런 것도 봤는데, 결국 정의 핵심은 이제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불평등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불평등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들이 갖고 싶은 권력, 명예 같은 이런 희소 가치가 이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평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를 사회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의 종류 한번 보면은 이제 계층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는 사람은 더 이제 살기 어려워지고 이런 게 이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간 계층이 감소하고 상층과 하층으로 몰리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겠지. 선생님, 사회 계층이란 건 뭡니까? 자, 사회 계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위아래가 발생하죠. 이때 비슷한 위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양극화라는 건 중층이 줄어들고 상층과 하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주로 재산과 소득에 의한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영향을 보면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계층 간 이동이 좀 어려워져서 대물림이 발생한다. 요새 이제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의미하는 겁니다. 양극화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계층간 위화감이 조속되죠. 적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봤던 게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불평등 현상이 있어요. 공간 불평등 현상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 간의 차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이죠. 그 수도권에는 여러분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해도 집 앞에 그냥 영화가 바로 있죠. 바로는 좀 오반가요? 하여튼 얼마 안 가서 영화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저희 할머니 시골에 계시는데 이제 영화 같은 거 한번 보려고 그러면 진짜 이제 큰맘 먹고 가셔야 돼요. 큰맘 먹고. 큰맘 먹고 근처 도시로 가셔야 되죠. 근데 그 근처 도시도 막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 엄청 유행하는 영화가 아니라면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한 100km 이상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영화 한 편 보려고. 영화 한 편도 그런데 뮤지컬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서울 와야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원인을 보면 이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들이 왜 있냐.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성장 거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거기 어디야? 수도권하고 이제 경남 지역. 수도권하고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하죠. 부산, 울산 이쪽, 남동 임해. 이쪽 지역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잘 안 써지니. 하여튼 수도권하고 남동 임해 지역을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쪽 부분과 이제 나머지 지역 간의 편차가 좀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60년대 이후 급격하게 도시화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역시 급격하게 산업화가 일어난 지역과 역시 방금 얘기한 수도권이나 남동임의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이제 급속히 성장을 했는데 나머지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성장 속도가 더뎠다. 더딘 정도가 아니라 거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도시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성장 동력을 많이 좀 잃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회적 자원이 좀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되게 많이 논의되는 게 뭐냐면 지방도시 소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막 오르고 막 계속 개발이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들은 이제 점차 인구가 사라져가고 있다. 자, 그 영향을 보시면 그래서 수도권과 도시 지역으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고 발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공간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 이제 공공기관 같은 거 지방으로 이전하고 막 이렇게 하죠. 세종시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여기 보면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차별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다.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 진짜 이주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몹쓸 많이 겪고 그랬는데 사실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한계가 있다. 영향을 보시면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권리를 좀 침해하고 이런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차별은 또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점점 벌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약자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사회적 약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앞단원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하고 이건 단순히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표현이다. 영향력. 그래서 그 사회에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자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보다 농노가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농노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가 고착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수가 더 많아도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네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럼 우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자, 복지제도 필요합니다. 복지제도. 자, 복지제도도 뭐 너무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제 우리 교과에 있는 정도만. 자, 먼저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건강보험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가지고 건강보험료 기금을 만듭니다. 기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원 갔을 때 그 혜택을 받는 게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개인, 정부, 기업이 보험의 형식으로 대비하는 제도다. 보험 형식이니까 뭐냐면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야.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다가 이제 어떤 그 보험의 취지에 맞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는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을 대비하는 거죠. 노령. 나이 먹는 것에 대비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국민연금 대상자가 돼서 연금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건강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에 대비하는 거죠. 실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보험 쪽에서 이제 실업급여 같은 거를 지급을 해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제 산재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거죠. 산업재해라는 건 일하다가 다치는 걸 산업재해라고 해요.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것도 건강보험의 한 종류인데 노인성 질병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같은 거. 노인성 질병에 대한 그런 대비하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부조는 뭐야? 부조는 돕는다는 거야. 돕는다. 공공이 돕는다. 공공 뭐야? 이거 국가 말하는 거죠.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야. 자, 국가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자, 그러면 뭐야? 이거는 선별적이라는 거야. 생활이 좀 어려운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을 선별해서 도와준다. 대상으로 전액 지원해가지고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생활비 지원.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보험 이런 적용, 보험료 내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의료급여라고 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수준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한 3, 40만 원 이렇게 연금 형태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초연금. 이거 선별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은 공공부조가 돼요. 아까 국민연금은 전국민 대상인데, 국민연금은 전국민 대상인데,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공공부조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는 이게 말 그대로 서비스인데, 서비스라서 이건 비금전적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금전적 지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이에요. 둘 다 금전적 지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금전적 지원이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집단에게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노력에 뭐가 있느냐? 적극적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그래서 기존에 차별을 받아왔던 차별받는 약자에게 기회평등을 제공하고자 약간 우대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여성 할당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은 여성에게 채용 승진, 공직 진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꼭 절반은 여성으로 채워야 됩니다. 뭐 그런 게 대표적인 여성 할당제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관공서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이 관공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와닿는 건 대학 입학 전형이죠. 대학 입학 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고, 장애인 전형이 있고,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자들을 배려한 전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등한 대학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근데 이게 또 적극적 우대 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야. 아니, 쟤는 저렇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잘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열심히 못했는데 어떻게 쟤는 그럴 수가 있지? 이건 평등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쟤는 여성이라서 어떻게 나보다 더 할당을 받아가지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지? 이거는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차별을 받는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심해지면 반대편 쪽이, 혜택을 못 받는 쪽이 차별받다고 느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역차별. 그래서 이 적극적 우대 조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이걸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불평등을 해소해서 국토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기관 및 기업을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세금 감면해주고 규제 완화 등을 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공사라고 이름 붙은 기관들 그런 것도 엄청나게 지방으로 이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뭐 이건 뻔한 얘기죠. 특산품이나 관광자원 개발해가지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도시 내부의 불평등도 좀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거주택 이런 게 이제 부족하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늘려주고 도시 기반 시설 확충해주고 뭐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이런 도시 내부의 불평등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